안녕하세요. 저는 백세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부끄럽고 조금 무섭지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처음 이 제목을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죽고 싶다는 말과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같이 써? 하지만 저는 이게 제 삶의 가장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날에도 문득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모순적인 감정, 이게 바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정신과 상담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자신이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부끄러웠어요. 상담사인 내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의사도 아프고 상담사도 아픕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요. 오늘은 제가 우울증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삶을 이어간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날, 사람들은 우울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우울증은 이해했지만 제 우울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상담사인데 왜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지?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많아서 힘든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이불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오늘도 살아있네. 이 생각이 안도가 아니라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지금 심각하구나. 매일이 전쟁이었던 날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 세수를 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 버거웠어요.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세희야, 요즘 왜 연락 안 돼? 보고 싶다. 답장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나 지금 죽고 싶어 라고 말해야 하나? 결국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점점 연락을 안 했어요. 저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왜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밥을 먹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떡볶이라는 희망.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볶이 먹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떡볶이가 먹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죽고 싶은데 무슨 떡볶이야.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떡볶이를 먹으려면 일단 밖에 나가야 해. 밖에 나가려면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신발을 신어야 하고. 그렇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떡볶이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날 그 떡볶이가 저를 살렸어요. 작은 것들이 나를 살게 했다.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다는 걸. 떡볶이 먹고 싶어서, 내일 나올 드라마가 궁금해서, 키우던 화분에 꽃이 필 것 같아서, 친구가 빌려준 책이 재미있어서.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저를 하루하루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창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저 떡볶이 하나, 드라마 한 편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 살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걸. 떡볶이 하나로도 충분히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의 떡볶이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여러분에게도 떡볶이가 있나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날에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 이것만큼은 먹고 싶다. 이것만큼은 보고 싶다. 그런 작은 것들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내일로 데려가는 힘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제가 처음 정신과를 찾아간 건 우울증이 시작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상담사인데 제 마음도 돌보지 못한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병원 앞에서 일시간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버텨볼까? 하지만 제 아내 목소리가 말했어요. 이미 혼자서는 안 되는 상황이야.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사가 상담을 받다. 상담실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 제가 앉던 자리가 아니라 내담자가 앉는 자리에 앉았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세희 씨, 안녕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누군가 저를 봐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잘 오셨어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에게 똑같이 말했거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입니다. 첫 상담에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나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부끄러웠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게 진짜 강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아, 나 도움 받아도 되는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약을 먹기로 결심하다. 상담 몇 주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약까지는 아직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속마음은 달랐어요. 약을 먹으면 내가 정말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 걸 부끄러워하나요? 아니요. 우울증도 뇌의 세로토닌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약을 먹는 건 치료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오다. 약을 먹고 바로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1주일, 2주일, 3주일.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불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진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친구 전화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 날 제가 조금 나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회복은 직선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회복은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지고, 나아진 것 같다가도 또 무너지고. 저도 그랬어요. 좋아졌다 싶으면 다시 우울해지고, 괜찮다 싶으면 또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했어요. 아, 나 다시 원점이구나.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점이 아니에요. 2걸음 나아가면 1걸음 뒤로 가는 게 회복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 말이 저를 많이 위로했습니다. 완벽하게 나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나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라는 말이 칼이 될 때, 우울증을 앓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어요.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내 마음먹기 나름이야. 이 말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선의로 하는 말이라는 거,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하지만 우울증 환자에게 힘내라는 말은 이렇게 들려요. 너는 노력이 부족해. 너는 의지가 약해. 너는 나약해. 힘을 내고 싶어요. 정말로. 하지만 힘이 안 나는 게 우울증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걸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정말 외로웠습니다. 우울증을 앓는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가 힘들다고 그래?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 나는 힘들 자격도 없구나. 나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우울증에 대한 책을 읽으셨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제 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몇 달 후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세희야, 엄마가 이해 못해서 미안해. 엄마도 공부 좀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래도 엄마는 내 편이야. 언제든지.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울증을 앓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떠나갔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답장을 안 했고 만나자는 약속을 계속 취소했으니까요. 친구들도 지쳤겠죠. 세희는 왜 이렇게 변했지? 나를 싫어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설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동시에 혼자 있고 싶었어요.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답장을 안 해도 계속 연락하는 친구. 괜찮아, 천천히 답장해라고 말하는 친구. 그냥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어주는 친구. 어느 날 친구가 제 집에 왔어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자만 보냈죠. 나 집 앞인데 문 열기 힘들면 안 열어도 돼. 그냥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문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문자가 저를 울렸습니다. 우울증은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려주는 시험지 같았습니다. 나 자신과의 전쟁. 가장 힘든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였어요. 저는 저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 왜 이렇게 무능해? 왜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해? 매일 저를 책망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걸. 그래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용서하는 연습.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아. 밥을 먹지 못해도 괜찮아. 처음엔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책은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돌보고 나에게 친절해지는 것. 그게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작은 루틴이었어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루틴은 이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기, 물 한 잔 마시기, 5분만 산책하기. 처음엔 커튼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왜 커튼을 열어야 하지? 어차피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할 건데.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어느 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물을 마시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를 만들었고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을 만들었어요. 가장 두려웠던 건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상담사로 일하는데
우울증 환자였다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제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주 2일만 하루 3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어요.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기다렸다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복귀 후 첫 내담자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긴장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상담할 자격이 있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담실에 앉자 저는 상담사가 되어 있었어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내담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재발이 두렵습니다. 또 그 깊은 터널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처 방법을 알아요. 조금 힘들 때 미리 쉬기. 혼자 버티지 않고 도움 요청하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기. 완벽하게 나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저를 잘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성장입니다. 저만의 치유법들도 생겼어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저는 피아노 음악을 좋아해요. 고양이와 시간 보내기. 제 고양이는 제가 우울할 때 제 곁에 와서 가르랑거려요. 일기 쓰기. 매일은 아니고 쓰고 싶을 때만 써요. 그림 그리기.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끄적이는 게 좋아요. 맛있는 것 먹기. 여전히 떡볶이를 사랑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나에게 맞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치유법이 항상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 그것도 훌륭한 치유법입니다. 죽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눈을 안 뜨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었기에 맛볼 수 있었던 떡볶이가 있었고, 살아있었기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살아있었기에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봄 벚꽃이 피었을 때 친구와 산책을 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죠. 아, 내가 죽었다면 이 벚꽃을 못 봤겠구나. 고양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 잠들었을 때, 아, 내가 죽었다면 이 따뜻함을 못 느꼈겠구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렸을 때, 아, 내가 죽었다면 이 감정을 못 느꼈겠구나. 삶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날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 아름다운 순간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죽으면 그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이제 다 나았어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워요. 완전히 나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힘든 날이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은 실망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아지고 있어요. 완전히 나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과 완전히 같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앓기 전에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경험이 저를 바꿨고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담자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됐고,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회복은 가능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복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장 힘들 때는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능해요. 완벽하게 나을 필요는 없어요. 예전과 똑같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나으면 돼요. 그게 회복입니다. 어제는 침대에서 못 일어났는데 오늘은 일어났다면 그게 회복이에요. 어제는 물 한 잔 마시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마셨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어제는 친구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받았다면 그게 회복이에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조금 덜 외로웠을 것 같았거든요. 나만 이런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만 이상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도 버티고 있다는 걸.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회복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오늘도 떡볶이를 먹으며 오늘 저는 떡볶이를 먹었어요. 집 근처 분식집에서 사온 평범한 떡볶이였어요. 별로 맵지도 않고 특별히 맛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떡볶이를 먹을 수 있구나. 매운맛을 느낄 수 있구나. 배가 부르다는 걸 느낄 수 있구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요. 이 모순된 문장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떡볶이는 먹고 싶고, 살고 싶은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내일 나올 드라마는 보고 싶고, 의미 없는 삶 같지만 그래도 고양이는 보고 싶고, 그 작은 욕망들이 저를 살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떡볶이를 찾으세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일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괜찮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괜찮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도 괜찮고, 만지고 싶은 강아지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내일로 데려가는 힘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작은 이유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는 백세희입니다. 우울증을 앓았고 지금도 가끔 힘든 날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떡볶이를 먹으며 오늘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일도 저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도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떡볶이가 여러분을 내일로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가가는데 힘이 됩니다.